자, 흔히 일본에는 군대가 없다고 하죠. 근데 세계 군사력 순위는 5위라고 합니다. 앞으로는 미국, 중국에 이어 세계 3위의 군사 강국이 될 거라는 전망도 있습니다. 이지스함의 사거리가 2,000km가 넘는 중국과 러시아까지 위협할 만한 미사일 체계를 도입한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반면에는 자위대가 사격할 때 이 개머리판이 없이 사격을 해서 제대로 조준하기도 좀 어려울 텐데 그런 모습을 보이기도 하고요. 또 훈련 중에 공포탄 대신에 실탄을 장전해가지고 총상을 입은 또 사고가 나기도 하고. 자, 과연 일본 자위대의 진짜 전력은 도대체 어느 정도 수준일까요? 그리고 우리 안보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자, 미국이 핵무기까지 써서 전쟁을 끝내긴 했어요. 日軍は帝国政府を応じて米英日と四国に対しその共同宣言を受諾する旨通告せしめたり 미국 피해도 엄청 났습니다. 일단 일본 병사들도 많이 죽었고요. It's the opening salvo of a battle that'll rage across the Pacific for 4 years. This war kills over 2 million Japanese soldiers and civilians, and at least 100,000 US soldiers.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어땠겠어요? 얘네들 이거 언제 뒤통수 칠지 몰라. 그래서 미국이 감시에 들어가요. 7년간 연합군 사령부가 일본에 주둔합니다. 바로 이 연합군 감시단을 줄여서 총사령부, 영어로는 GHQ라고 합니다. GHQ の最大の使命は日本を平和国家にするために軍国主義を一掃し民主化政策を推し進めることでした。 일본의 항복 문서에도 나오는 정식 용어입니다. 천황과 일본 정부의 국가 통치 권한은 연합군 최고 사령관에 종속된다. 그런데 바로 그 항복을 받고 일본을 좌지우지했던 그 사령관이 누구냐? 인천 상륙작전의 주인공인 미국의 더글러스 메가더 장군이에요. 일본의 헌법을 다시 설계합니다. やってきたのはマカサコーンパイプにサングラス憲法を変えろと上から目線いきますよはい好きです日本我らの憲法 헌법은 모든 법의 위에 있는 법이잖아요. 일본의 신헌법 9조에 바로 이 조항을 넣습니다. 일본 국민은 정의와 질서를 기조로 하는 국제 평화를 성실히 희구하며 무력의 행사는 영구히 포기한다. 자, 그래서 이렇게 전쟁을 못하게 일본의 손발을 묶은 헌법, 바로 이 9조의 조항을 평화헌법이라고 부릅니다. 일단 패전국가이기도 했으니까 일본 입장에서는 굴욕적인 조항이지만 일단 수용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런데 여기서 바로 사건이 터집니다. 북한의 군대는 불시에 38선을 넘어 남침하기 시작했고 그들의 목적은 한반도 전체를 김일성의 국가로 만들려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6.25 한국전쟁이 터집니다. 잘 훈련되고 잘 무장된 김일성의 군대는 이승만이 거느렸던 국군의 방어선을 거의 아무런 어려움도 없이 돌파했습니다. 안보이사회 회원국들은 미국이 유엔을 대표해서 침략자를 몰아내도록 하자는 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참전하기로 결정하고 한국전쟁에 뛰어드니까 일본에 있던 군대가 텅 비잖아요. 메가더 입장에서는 이제 자리를 비워두니까 일본에다가 방어 요청을 합니다. 야, 이제 우리가 지금 전쟁 가야 돼서 여기 비니까 여기 니들이 좀 잘 지켜라.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일본 자위대의 시작입니다. 스스로 방어하기 위해서 전쟁통에 빈자리를 채우려고 만들기 시작을 한 거죠. 즉, 미국 주도로 군대가 없어졌다가 다시 미국 주도로 만들어지는 그런 아이러니한 상황이 벌어진 거죠. 1960년 체결된 미일 안보 조약은 일본 자위대로서는 증강을 위한 전기였습니다. 미국은 상당한 경제 발전을 이룩한 일본이 미국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으리라고 기대했던 것입니다. 1960년 이후
일본 자위대의 방위력 증강은 꾸준히 그리고 빠른 속도로 이루어졌습니다. 80년대가 되면 레이건 행정부가 들어서게 되면서 소련이랑 군비 경쟁, 서로 미사일 기술 개발하고 막 치열하게 경쟁을 하게 돼요. Though my pronunciation may give you difficulty, the maxim is doviai no proviai. Trust but verify. На каждой встрече вы это повторяете. You repeat that at every meeting. 바로 그때 일본의 나카소네 수상이 미국을 설득하기 시작을 하죠. 미국과 소련이 태평양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우리나라 지금 땅 모양이 마침 배처럼 길쭉하게 생겼으니까 우리나라를 아예 항공모함으로 이용해라. 일본에 미군을 주둔시키면서 소련을 견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삼으라고. 그러면서 일본이 우리가 미국의 해상 방어선을 지켜주겠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이때 나온 말이 바로 불침 항모론입니다. 불침, 침몰하지 않는 항모, 항공모함. 미국 입장에서는 가뜩이나 저 멀리 있는 애 견제하려면 이따 갔다 비용도 많이 드는데 일본이 대신 좀 그 역할을 해준다니까 땡큐죠. 일본 입장에서는 평화헌법 구조 때문에 군대를 더 늘리거나 병력 늘리는 거는 눈치 보이는 상황인데 명분도 좋잖아요. 그래서 이때부터 미국한테 잘 보이면서 자위대 병력이 급격하게 강화되기 시작한 겁니다. 바다 지켜주겠다고 하고 탱크 만들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 그러니까 해상 병력 중심으로 강화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이 시기부터 이지스 구축함, 뭐 첨단 잠수함 이런 것들을 개발하고 또 일본이 경제력이 한창 좋을 때 아닙니까? 적극적으로 예산을 투입하고 해군력을 강화하기 시작한 거죠. 1991년에 걸프전이 발생하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도와달라고 하지 않겠어요? 자기 편 나라들에? 그러니까 UN 평화유지군 활동을 명분으로 슬슬 반경을 넓힙니다. 슬그머니 이제 해외 파병이 가능하다고 해석을 한 거죠. 1992년에는 캄보디아, 또 1993년에는 모잠비크, 또 르완다까지 이렇게 순차적으로 일본이 파병도 하게 됩니다. 그 와중에 또 이제 2001년에는 테러도 벌어지지 않겠어요? 이러니까 일본은 또 슬그머니 테러 대책 특별조치법 이런 거 만들어요. 이거 뭐겠어요? 야, 우리는 평화를 사랑하니까 그러니까 테러 막을 때는 우리 군대가 가야지 뭐 이를테면 이런 식의 명분들을 계속 쌓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근데 사실은 군사 대국화를 꿈꾸려면 뭘 해야 되겠어? 결국은 헌법을 개정해야 되겠죠. 이런 와중에 또 북한은 핵무기 개발 시작하잖아. 야, 북한 봐라 지금 핵무기 쏘지, 미사일 위협하는데 우리가 언제까지 평화 사랑하고 가만히 있어? 사실 빌미가 생기는 거죠. 先ほど北朝鮮が弾道ミサイルを発射したとの報道がただいまなされております。 일본의 보수 정치인들 같은 경우에는 이보다 훨씬 앞선 1960년대부터 다시 한번 이 군사 대국화를 꿈꿨던 대표적인 인물이 기시 노부스케라는 인물이고요. 손자가 바로 얼마 전 총격으로 사망한 일본의 아베 전 총리가 되겠습니다. 그 할아버지의 그 명맥을 이어서 아베 총리가 일본을 또 이끌었던 건데, 그래서 아베 총리는 재임 기간 내내 평화헌법 구조를 얼른 고쳐서 일본을 전쟁 가능한 나라로 만들어야 된다고 계속 시도를 했었습니다. まさに命を賭して守ったのは頑張ったのは自衛隊の皆さんじゃないですか。この自衛隊を共産党は憲法違反と言っている。 So call me if you want a right-wing militarist. 明るい未来は必ず来る。教えて安倍さん。 그 이후에 일본에서는 상원 의원에 해당하는 참의원 선거가 치러졌고요. 어떤 동정 여론도 일면서 보수당이 헌법을 이제 고칠 수 있는 3분의 2 이상의 의석을 확보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전문가들이 일본이 이제 전쟁할 수 있는 나라로 헌법 개정을 시도하는 건 아닐까. 2013년에 맺어진 미일 안전보장협정위원회 공동성명을 보면 아베 정권이 방위력 강화한다는 취지의 어떤 구상을 미국이 환영한다는 입장을 내비치고 있거든요. 실제로 지금 일본에는 세계에서 미군이 가장 많이 주둔하고 있고요. 이제는 중국 견제 수단으로
일본이라는 그런 지역적 중요성이 커진 거고, 중국은 사실은 땅덩어리도 워낙 크다 보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이제 일본 하나만으로는 좀 부족한 거겠죠. 그러니까 한국이랑 힘을 합치기를 바라는 거죠. 사실 우리는 북한이랑 대치하고 있잖아, 땅에서. 그러니까 우리는 탱크, 전차 이런 땅에서 북한을 막기 위한 기갑 전력이 엄청 발달한 거예요, 우리도 수십 년 동안에. 반면에 일본은 해군 전력 위주로 한 데다가, 그러니까 해군력이 엄청 강해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 많이 합니다. 한국군과 일본군이 싸우면 우리가 이긴다. 일본 땅에 가기만 하면 이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이 볼 때 어떻겠어요? 아니, 땅에서 한국이 먼저 막아주고 또 바다에서 일본이 든든하게 받쳐주면 미국은 꽤 괜찮은 거야. 그래서 한미일 삼각 동맹을 계속 강조하고 있는 거고요. 미국이 중국의 위협을 좀 대놓고 좀 견제하기 시작한 게 오바마 행정부 시절이었단 말이에요. 한일이 서로 좀 친해지라고 계속 강조하는 거죠. 박근혜 대통령님을 만나서 반갑습니다. 근데 일본이랑 우리랑 친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 뭐 위안부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과거사 문제가 얽혀 있잖아요. 생전엔 듣지 못할 것 같았던 승소 판결 소식에 백사를 눈앞에 둔 노인은 북받치는 감정에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오늘 나 혼자 나와서 여러분 내가 많은 슬프고 눈물이 많이 나오고 멍청이고 울고 싶고 많이 아프고 서운하다고. 解決済みですね。不可逆というやつですよね。自分の意見としてはもう解決している内容の繰り返しという感じで。 미국 입장에서는 과거사 문제부터 좀 빨리빨리 정리해라. 그래서 바로 맺어진 게 한일 위안부 협정. 당시 국내에서는 뭐 졸속 협상이었다, 우리가 좀 자존심도 없는 거 아니냐, 이런 반대 여론도 되게 많았습니다만, 慰安婦合意を結んで、これ日本でも安倍さんはね、保守派から批判されたんですよ。何か謝るようなことも言ってるじゃないかと。 미국이 한일 관계를 개선하도록 압력을 행사했다라는 게 지금 또 정설이고요. 이게 사실 통합이 좀 쉽지 않거든요. 심지어 육상자위대 간부는 독도 점령 시나리오를 기고하기도 했어요. 일본이 이렇게 평화헌법을 무시하려는 듯한, 앞으로 또 이걸 없애려는 듯한 이런 움직임이 계속 보이니까 일본이 그렇다고 과거사에 대해서 반성하는 것도 아니고. 誤報によって多くの人々が傷つき、悲しみ、苦しみ、そして怒りを覚えた。日本のイメージは大きく傷ついた。 소녀상 머리에 손을 올린 채 기념 사진을 찍기도 하고 일부러 고함을 치며 관람을 방해하기도 합니다. 嘘でしょ。1000回100回言ったらそうなるんだよ。よろしいですか。声を。向こうが言ってきたんだから。何も言ってないよ。 일본 내 혐한 세력이 막 한국에 대한 또 나쁜 소리 하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힘을 합치겠느냐. 우린 또 학원 나와. 님부 들리게. 이후 학교는 교토 시내에서 차로 40분이나 떨어진 이곳으로 옮겨왔습니다. 바로 이렇게 아시아가 힘을 합치면 서로에게 더 이익이 될 수 있지만 정치적으로 혹은 역사적으로 서로 이렇게 일치된 현상을 보이지 못하는 역설적인 현상을 일컬어서 아시안 패러독스라고 부르는 겁니다. 일각에서는 이런 얘기도 합니다. 조선이 일본과 또 진정한 동맹관계가 될 거라 믿었다가 결국에는 경술국치로 이어졌다. 그렇기 때문에 역사는 반복되는 거를 좀 직시하고 일본의 어떤 움직임이 주시해야 된다, 이런 우려도 나오고요. 다른 한편에서는 우리가 지금 당장 북한의 위협이 이렇게 거센데 이거를 막아내려면 결국 미국의 전략 방향에 맞춰서 일본과의 군사협력 중요하다, 이런 또 반론도 만만치가 않거든요. 본인의 주관을 가지고 판단해야 되는데 일단 내용이 뭔지를 알아야 내가 판단도 할 거 아니야. 딩딩대학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딩딩. 딩딩대학이 똑딩이 여러분들 덕에 무럭무럭 성장하고 있습니다. 국제나 경제나 또 알고 싶은 거 여기 댓글에 많이 남겨주시면 저희가 다 훑어보고 다음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